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몸 밖으로 나온 채 태어나 죽음의 문턱에 있던 신생아를 대상으로 의료진이 심장을 제자리에 넣는 수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한 건데요.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선물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29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세울 3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세울 3호기 운영 허가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세울 3호기는 3세대 가압 경수로인 APR 1400 노형이 적용된 1400메가와트급 원전으로 울산 울주군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 신규 원전의 운영 허가가 떨어진 것은 지난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로 이번에 심의를 통과하면 2년여 만에 신규 원전의 운영이 허가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6기로 이 가운데 고리 3, 4호기가 설계 수명 만료로 멈춰 있고 한빛 1호기도 오는 22일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기상청의 역할이 날씨 예보를 넘어 재난 대응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극한호우에 대한 특보 기준이 강화되고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체계도 한층 고도화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상 정책을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상청은 내년 정책의 방향을 재난 대응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체감온도가 크게 오르는 폭염에는 기존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 중대경보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매년 심해지는 밤더위에 대비해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됩니다.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시간당 100mm 상당의 극한호우에 대해서는 상위 단계로 발송됩니다. 같은 지역 안에도 강수 강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특보구역도 더 세밀하게 나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과 극한호우가 심화됨에 따라 상위 단계의 방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특보 체계를 강화, 신설하여 최고의 위험 수준과 경각심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난 발생 이전, 무엇보다 중요한 예보 역량도 함께 끌어올립니다. 구글 그래프캐스트 등 해외 AI 모델을 접목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형 수치 모델을 고도화해 예보의 정확도와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과 수치 예보 모델을 결합해 집중호우와 낙뢰, 태풍 등 위험 기상 예측 기술도 한층 정밀해집니다. 지진 대응 역시 강화됩니다. 지진 발생 시 통보 시간은 기존 5에서 10초에서 3에서 5초로 2배가량 단축됩니다. 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경우를 대비해 국외 지진 조기 경보도 확대합니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바뀐 특보와 예측 체계를 기준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난 대응에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국가전략기술을 인공지능, AI로 혁신하는 한국형 제네시스 미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서밋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AI로 과학기술을 혁신하는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했다며 우리 정부도 비슷한 전략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AI 패권 전쟁에서 중국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많이 가진 미국보다는 미국을 한 번에 뛰어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중국을 많이 벤치마킹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기존에 선정된 50대 국가전략 기술을 정비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학 시험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확산하는 AI 기술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활용하고 평가할지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이나 대책이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은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빠르게 스며든 생성형 AI 기술. 학문을 탐구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업 중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챗GPT에게 물어봐서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은 하지만 사용 기준과 활용 방법을 놓고 대학 간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학생들의 사고력을 기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교수들은 생성형 AI의 활용이 어려운 숙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도 그 자기가 쓴 과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GPT를 돌려서 과제를 제출했구나. 전체적으로 AI 맡기는 것은 문제이겠지만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학 대다수는 생성형 AI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교수들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성형 AI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조사 대상 131곳 중 3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 학생들의 주체적인 생각과 사고력이 중요한 학과들은 생성형 AI의 활용 자체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용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과목이 그 인문학 쪽 과목이라 역사 과목이라 토론 수업을 병행을 합니다. 문제는 대규모 강의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학교와 학생, 교육당국 등 교육 주체들이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할 수 없는 만큼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개별 구체적인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경기도가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구축한 생성형 AI 플랫폼을 가동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문서 작성부터 자료 검색까지 AI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돼 5,000명 넘게 사용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공무원 이지연 씨가 채팅창에 지난해와 올해의 정책 홍보 결과의 비교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화면에 표 형식으로 된 답변이 바로 나옵니다.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자 4-5초 만에 초안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도입한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인데 국내 AI 모델 5개에 경기도 행정정보를 학습시켜 만들었습니다. 해외 AI에 비해서 저희 경기도에 조금 더 맞춤형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경기도 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회의록 정리, 법률 검색 등도 지원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물을 파일 형식으로 바로 추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도청 공무원 5천여 명이 8,000건 넘게 AI에 질문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함께 공무원의 업무 효율이 향상되어 도 공무원은 도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경기도가 자체 통제하고 운영하는 독립된 AI라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는 게 강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엉뚱한 답변이 나와도 중간에 멈출 수 없거나 본문과 출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실사용자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듯 답하는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 등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학습한 행정자료에 없는데 모른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LLM이 갖고 있는 할루시네이션 어쩔 수 없어가지고. 도는 현재 엔비디아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16장으로 임시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GPU 16장을 추가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달 탐사 불모지인 용암동굴과 피트에서도 잘 굴러갈 수 있는 종이접기 방식 바퀴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이대영 교수는 탄성이 좋은 금속판을 종이접기 방식으로 접어 극저온과 고온, 먼지, 충격에도 잘 견디는 달 탐사 로버용 바퀴를 선보였습니다. 달피트와 용암동굴은 극심한 온도 변화와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천연 은신처로 주목받았지만 급경사와 낙하 위험으로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달 탐사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권석화입니다. 독감이나 코로나19처럼 공기를 통해 퍼지는 바이러스는 종류도 많고 변이도 잦습니다. 그래서 백신만으로는 모든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기 어려운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바이러스를 코 점막에서부터 차단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 단백질, 인터페론 람다입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 면역 반응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 단백질을 약으로 만들어 코에 뿌릴 경우 열에 약하고 쉽게 망가지고 코 점액에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단백질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안정했던 부분은 더 단단하게 보강하고 단백질끼리 서로 엉겨 붙는 문제도 함께 개선한 건데요. 이렇게 새롭게 만든 인터페론 람다는 50도의 고온에서도 2주 동안 항바이러스 효능을 유지할 만큼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약물이 코 점막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인터페론 람다를 아주 작은 캡슐에 담아 보호하고 코 점막에 잘 달라붙는 저분자 키토산으로 감쌌습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동물에게 적용해본 결과 코 속 바이러스가 85%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연구진 설명 들어보시죠. 저희는 AI를 활용해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을 단단한 구조로 바꿔서 마치 건물의 기둥을 보강하듯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단백질 표면에 당사슬 분자를 덧붙이는 글라이코 엔지니어링 기술을 추가적으로 적용했는데요. 덕분에 약물이 코 속의 끈적한 점액층에서도 잘 퍼져나가서 호흡기 바이러스 초기 감염과 증식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코에 한 번 뿌리는 것만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점막 면역 플랫폼. 앞으로 계절성 독감은 물론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가 등장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물. 그냥 흘러보내기만 했던 이 빗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국내 연구진이 탄소 섬유 복합재 기반 물방울 발전기를 개발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 발전기의 핵심 재료는 탄소 섬유 복합재입니다. 탄소 섬유는 가볍고 튼튼해서 건물 지붕이나 교량에 널리 쓰이고 있는 재료인데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빗방울이 탄소 섬유로 만든 지붕에 톡 닿았다가 훅 떨어지는 순간 정전기처럼 전하가 이동합니다. 이때 빗방울은 플러스, 지붕 표면은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빗방울이 떨어질 때 이 전하가 탄소 섬유를 따라 이동하면서 아주 짧은 순간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연구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지붕 표면을 아주 미세하게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그 위에 연꽃잎처럼 물을 튕겨내는 코팅을 입혔는데요. 덕분에 빗방울이 표면에 달라붙지 않고 구슬처럼 튀어오르며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 생산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험 결과도 눈길을 끕니다. 빗방울 하나가 떨어질 때 최대 60V의 전압이 발생했고요. 발전기 4개를 연결했더니 LED 전구 144개가 동시에 번쩍 켜졌는데요. 발전기를 지붕 모서리나 배수구에 설치해봤더니 비가 많이 올수록 전기 신호가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 신호를 기준으로 약한 비와 보통 비, 또 폭우를 구분하고
비가 세질수록 배수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만든 건데요. 외부 전원이 필요 없이 오직 빗물만으로 작동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외부 전원 없이 강우 강도를 실시간 감지해 배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도시 침수 대응을 자동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부식 없는 전극과 자가 세정 표면 적용을 통해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 운용 인프라에 적용함으로써 스마트 시티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골칫거리였던 빗물. 이제는 전기를 만드는 자원이 될 날도 머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권석하였습니다.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추경으로 확보한 엔비디아 고성능 GPU를 내년 2월부터 분배하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NPU도 본격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백의원 부총리 주재로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함께하는 범부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가 국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범정보 최우선 과제로 보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보고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전담팀은 수시로 회의를 열고 사고 조사와 수사 과정을 공유합니다. 또 이용자 보호 대책과 쿠팡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과기장관회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엔비디아 GPU 만장을 내년 2월부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산학연에 분배합니다. 학계와 연구계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시장 가격의 5%에서 10%를 부담하는데 추후 성과도 점검합니다. 관계 부처들이 GPU 등 AX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산 신경만 처리 장치 NPU를 해외 GPU보다 2배 이상 전력 효율을 높인 인공지능 반도체로 고도화해 국내 인공지능 칩 저변을 넓힐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24만 명이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쿠팡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1인당 10만 원으로 배상액을 청구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금액을 올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나선 피해자 규모는 기존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과 비교해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 12,000여 대를 회수했습니다. KT는 전체 펨토셀 24만 대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사용 이력이 없는 4만 3천 대를 대상으로 회수에 착수해 28%인 12,000대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회사 직원이 이용자에게 전화로 안내하고 직접 방문해 펨토셀을 수거하고 있어 작업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불법 펨토셀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뒤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회수 조치에 나섰으며 최대한 실무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사용된 펨토셀은 공식 제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KT 펨토셀을 분해하거나 재활용한 장비가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충남 서산 대산 산업단지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반복되는 가뭄 속에 바닷물을 활용한 새로운 수자원이 확보되면서 안정적인 물 공급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여름 충남 서부 지역은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2년 뒤에는 서산 대산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해주는 담수호가 바닥을 드러냈고 업체들은 조업 중단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보령 때문에 가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것만 8차례,
반복되는 가뭄에 물 수요 증가까지 예측되면서 대체 수자원 개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바닷물에 있는 염분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해수 담수화 사업이 추진됐고 4년 만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루 최대 10만 톤의 물을 생산하는 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높은 압력으로 순수한 물만 분리하는 역삼투 방식이 사용됐고 국내 첨단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도 높였습니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해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산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해수 담수화는 물이 부족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 관리 당국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 해수 담수화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의 고도화로 기존 강우에 의존해왔던 수자원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상이 안전하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체 수자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단기적 가뭄 대응을 넘어 중장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수 담수화. 반복되는 가뭄 위기 속에 바닷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심장이 몸 밖에서 뛰는 초희귀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 서린이가 기적적으로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시험관 시술 14번 만에 엄마 뱃속에 자리한 서린이. 올해 4월 10일 세상의 빛을 보게 됐는데요.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온 상태로 뛰고 있었기 때문이죠. 통과가 안에 심장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 이제 밖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혈압 유지도 안 되고 산증도 계속 진행되는 상태였어가지고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심장 이소증은 100만 명당 5명에게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초희귀 질환인데요. 90% 이상은 출생 전 사망하거나 태어나더라도 3일을 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서린이를 품에 안은 엄마 아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의료진에 닿아 심장을 흉곽 안에 넣는 수술만 3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한 번에 안 됐어요. 처음에 좀 넣어놓고 당겨놓고 또 적응하게 기다려서 그 일주일 뒤에 또 더 넣고 또 당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은 한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가지고 반복되는 힘든 수술을 자그마한 몸으로 버텨낸 서린이는 놀라운 회복력까지 보여줬고 이제 집에서 가족들과 따뜻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심장 이소증 신생아 치료에 성공한 건데요. 서린이 엄마는 병에 대한 치료 사례가 부족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의료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희망을 줬다며 감사를 전했고요. 또 그 누구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서린이에게 이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치료들을 하나둘씩 다 이겨내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기특해요. 앞으로의 치료들도 그냥 엄마랑 같이 하나둘씩 다 이겨내면 좋겠어요. 제 아이들이 그냥 여느 집 자매처럼 이렇게 앉아서 둘이서 놀이도 하고 그런 모습 보고 싶어요. 말썽 부려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다. (12월 1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